안녕하세요. 저는 이 채널을 즐겨 듣는 한 남성입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었던 제게 참 별의별 일이 다 있네요. 한 여자를 알게 되고 사랑한 죄가 이렇게나 크게 다가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말이죠. 그럼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저 열심히 일을 하고 자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가장이었어요.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기에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고 일반 직장인들보다 버는 금액이 적지도 않았죠. 언제나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면서 생활했었는데 제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우선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들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아셔야 좀 더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을 테니까요. 부모님이 모두 열심히 일을 하시는 가정에서 삼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집안 환경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보니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누리면서 자랐고 그 당시에 고급스러운 운동화나 트레이닝복 같은 것도 입고 다녔었죠. 시장에서 파는 그런 트레이닝복이 아니라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의 옷을 제가 입고 다녔는지라 학교 친구들, 학원 친구들 모두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부모님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저희 삼형제를 키우시는 데에 열정을 쏟으신 분들이세요. 이런 열정은 어느 부모님보다 더 많으실 거예요. 저희 삼형제는 수학 학원부터 음악 학원, 태권도 학원까지 그 당시에 필요하던 운동은 학원에 가서 모두 다 배울 수 있었고, 그 덕분에 공부와 예체능 모든 분야에서 성적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운동부터 공부까지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저희 삼형제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했을 정도였어요. 부모님은 고학력자가 아니셨습니다. 아버지는 고등학교 중퇴이시고 엄마는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그런 배움의 짧음이 너무나 아쉬웠다고 하시며 저희 형제만큼은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않도록 만든다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특히나 엄마는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해주셨어요. 엄마는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운 시대에 살았단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감히 공부를 더 한다는 말은 입 밖에 꺼내지도 못했어. 그런 시절을 겪다 보니 이 엄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한테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 아빠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아주 많은 돈은 벌지 못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을 위해 노력할 거야.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저 하고 싶은 것 주저하지 말고 다 얘기해줘. 알겠지? 네, 엄마. 그럴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학원 보내주셔서 너무 고마워. 이런 엄마의 말씀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엄마가 갖고 계신 그런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의 평범한 생각은 아니었으니까요. 대부분의 다른 아줌마들은 학원비가 모자른다며 아이들을 학원에 많이 보내지 않는 모습을 본 적이 많았거든요. 하다못해 저와 친한 친구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제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야, 너는 좋겠다. 나는 우리 엄마가 당장 태권도 끊으래. 왜? 너 태권도 하는 거 좋아하잖아. 이제 곧 빨간띠 따야 되는데 왜 그만둬? 엄마가 누나 영어 학원 보내야 된다고 나는 끊으래. 돈 없다고. 난 정말 더 하고 싶은데. 엄마한테 한번 다시 말해봐. 그럼 더 시켜주실 수도 있잖아. 우리 엄마는 하고 싶어 하는 거 다 시켜주시던데. 야, 니네 엄마가 좋은 거야. 우리 엄마는 아니라니까. 태권도 같이 공부에 도움도 안 되는 건 당장 끊으라고 한다니까. 누나 학원 하나 더 보내야 되니까 나는 또 당장에 끊어야 되고. 나 꼭 검은띠까지 따야 되는데. 친구는 태권도 학원을 끊으라는 엄마의 말에 몹시 마음이 상해 있더라고요.
그것도 누나의 영어 학원으로 인해서 끊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보다도 태권도를 잘하는 친구였고 태권도에 대한 열망도 저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하는 수 없이 끊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 그 친구는 현실을 아쉬워하며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검은 띠는 그 친구 대신 제가 따게 됐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부모님께 원하는 학원을 끊으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동생들과 저 모두가 원하는 학원을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엄마는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배움이 길지는 않으셨지만 갖고 계신 성실함과 부지런함은 세상 가장 높은 수준이셨죠. 제가 기억나는 것은 부모님이 공장을 운영하고 계실 때였는데요. 그때 정말 다른 직원보다 가장 먼저 출근하셨고 또 가장 늦게 퇴근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공장이 너무 바빠 일손이 모자랄 때에는 직원들을 돌아가면서 쉬게 하시면서 부모님이 직접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글쎄 얼마나 일을 많이 하셨는지 손가락에 감각이 떨어졌다고 하실 정도랍니다. 그 와중에도 저희 형제의 밥을 차려주시려고 애쓰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엄마, 괜찮아요. 이거 안 해줘도 돼. 내일 먹을게. 오늘은 그냥 쉬어. 에이, 이거 내일 먹으려면 오늘 이렇게 다 만들어 놔야 돼. 엄마가 오늘 밤에 싹 해놓을 테니까 내일 맛있게 먹거라. 엄마 요즘 일 많아서 힘든 거 다 알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우리끼리 라면도 끓여 먹고 그럴 테니까 엄마 집에서 일 많이 하지 마. 응? 아이고, 우리 장남이 벌써 이렇게 다 커서 엄마 힘든 것도 안 해. 아이고야, 눈물 난다, 눈물 나. 고마워, 우리 아들. 엄마를 이렇게나 생각해줘서. 엄마는 제가 하는 걱정조차 너무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저는 평생 가족에 대한 헌신과 희생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저희 삼형제는 각자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었어요. 물론 대학교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한 결과물이 좋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군대도 다녀오고 잠깐 휴학도 하면서 서로의 대학 재학 시절을 피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세 명을 동시에 대학교를 가르친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알바도 하고 과외도 하면서 도와드린다고 도와드렸는데 자식을 낳아 길러보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힘이 들더군요. 다행히도 부모님은 젊은 시절부터 성실하게 돈을 벌으셨고 하시는 일이 잘 되었던 탓에 나름의 재산도 축적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얻어 작은 땅도 사게 되셨고 아파트도 마련해 두셨더군요. 그 덕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도 제대한 저희가 직장에 다니면서 하고 싶은 유럽 여행이나 자동차 구매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와 친한 친구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간 후부터 학자금 대출금을 갚는 것이 시작되어서 본격적인 빚쟁이의 삶이라고 하며 아끼고 또 아끼면서 생활했었는데 저는 그런 것 없이 홀가분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정말 이런 부분은 부모님께 아주 많이 감사하고 있답니다. 문과를 졸업한 후 꽤 괜찮은 회사에 들어갔고 그 후에 사내 연애도 했었어요.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붙어 있다 보니 그저 후배로만 느껴졌던 사람이 여자로 보였고 그 인연으로 약 2년간이나 사내 몰래 데이트를 즐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의 연인은 조용하고 책 보는 것도 좋아하고 지적이고 똑똑한 친구였어요.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 건지 아는 것도 저보다 훨씬 많았고 나이는 2살 어리지만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제 누나처럼 저를 가르치려고 했었어요.
특히나 인생이 어쩌고 저쩌고 사회생활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저한테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저는 아마도 그녀의 그런 말투가 많이 짜증났던 것 같습니다. 오빠는 뭘 몰라도 한참 모르네. 어떻게 사회생활을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해? 그건 오빠가 틀린 거야. 그럴 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건 안 돼. 알았어?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나도 알 건 다 안다고. 내가 사회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참나. 뭐? 오빠,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야? 나이 많다고 유세 부리는 거야? 사람이 잘 모르는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으면 배울 생각을 해야지. 뭐가 그리 못마땅한데? 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오빠가 안 되는 거야. 알아? 이런 식의 싸움이 지속되면서 저는 그녀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 버렸고, 그렇게 저는 그녀와 헤어지기로 결심했었습니다. 때론 어느 정도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그런 사랑이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붙어 있고 저의 일거수일투족부터 회사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말투 하나까지 알면서 잔소리 해대는 연애가 너무 실증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번에 사내 연애를 하고 친구가 소개해준 사람과 소개팅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녀와도 인연이 닿아 1년을 조금 넘게 사귀었었죠. 처음에는 정말 이 사람이 저의 마지막 사랑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녀의 모든 것이 다 좋아서 행복하기만 했는데 막상 1년을 만나보니 이 사람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저를 간섭하고 소리 지르고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했는지라 제가 맞춰주기가 힘들었거든요. 몇 번의 연애를 마치고 30대가 되어 보니 이제는 만남에 있어서 더더욱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부분도 생각 안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나이니까요. 몇 번 소개팅도 해보고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람도 있었지만 선뜻 두려운 마음이 앞서 잘 만나지 못하고 있던 어느 날 저는 정말 가슴이 설레이는 여자를 만나게 됐었습니다. 생전 동호회 같은 곳에는 가지도 않다가 그날따라 한번 친구를 따라간 운동 클럽이었었어요. 모두가 땀을 흘리며 열심히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고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유쾌한 웃음을 짓고 있는 그녀를 만났어요. 환한 미소로 사람들과 우스갯 농담도 나누고 다른 사람의 말에 대응도 잘해주는 그 사람이 제 마음에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스타일이어서 더욱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때의 저는 열심히 운동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목을 끄는 그녀가 정말 좋게 느껴졌습니다. 주변을 서성이고 있으니 그녀가 제게도 반갑게 말을 걸었어요. 반가워요. 오늘 처음 나오셨나 봐요. 처음 뵙네요. 아, 네. 제가 친구 따라 오늘 여기 와보게 됐었네요. 반갑습니다. 친구 따라 오신 거구나. 그럼 오신 김에 회원으로 등록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오세요. 다른 곳과는 다르게 이곳은 젊은 분들도 많고요. 위아래 없이 서로서로 도와주고 그러는 곳이에요. 부담 갖지 마시고 오세요. 여기 제 연락처 있으니까 혹시 친구분 없을 때 혼자 나오기 뭐 하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아셨죠? 아, 네네.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그 클럽의 총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더군요.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도 계속 나오라는 독려를 했고, 오랜만에 나오는 사람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잘 조절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총무의 역할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모이게 하는 힘을 갖고 있더군요. 더군다나 사람들로 하여금 끌리게 하는 매력이 느껴졌는데 그런 매력은 저만 느낀 것은 아니었나 봅니다. 오래 만난 여자친구가 있던 제 친구 역시 그녀를 향한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기 아까 그 총무 말이야. 사람 참 괜찮지 않냐? 아, 그래, 뭐 괜찮아 보이더라. 뭐 상냥하시고 잘 챙겨주고
잘 웃으시고. 그러게. 야, 나도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나 나를 챙겨주는지 몰라. 인상도 좋고 뭔가 계속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여자인 것 같아. 뭐? 야, 너 4년이나 만난 여자친구 두고 계속 연락하고 싶은 여자가 있으면 어떡하냐? 어? 아, 그런가? 아, 그게 또 그러네. 아, 뭐, 한번 해본 소리니까 오해는 하지 마. 친구는 저의 대답을 회피하려 했지만 그 후에도 그녀를 향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었어요.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평일 낮에 함께 식사 자리도 했다는 사실에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친구에게 조심하라는 말을 했고 더 이상 제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굳이 제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을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기 나도 사실은 그 총무 괜찮은 것 같더라. 너는 여자친구 있고 결혼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뭐 내가 좋아해도 되는 거지? 어? 아, 그럼 뭐 좋아해도 되지. 아, 그걸 왜 나한테 묻냐? 네 자유지. 친구 녀석의 떨떠름한 표정을 뒤로 한 채 저는 그녀에게 점점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클럽에 대한 문의를 하려고 연락을 했지만 그녀에 대한 직장, 집 등을 자연스럽게 물어보면서 하나둘씩 그녀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저와 집은 조금 멀었어도 현재 남자친구가 없고 직장을 꾸준히 다니고 있다는 말에 저는 더욱더 그녀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몇 달을 그렇게 보내니 그녀에 대한 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결국 저는 그녀에게 저의 마음을 고백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그 운동 클럽에 나가서 운동을 했는데 몸이 좋지 않아 일찍 들어가려는 그녀를 뒤따라가 말을 걸었어요. 저기 몸 안 좋으시면 제가 약 좀 드릴까요? 마침 제 차에 몸살 약이 있거든요. 아, 그러실래요? 제가 좀 감기 몸살이 걸린 것 같네요. 머리도 띵하고 콧물도 나고 삭신도 쑤시는데 아, 약국 문도 다 닫았을 시간이라서. 그래요. 제 차로 가세요. 약 먼저 드시고 제가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어머나, 아니에요. 약만 주시면 감사해요. 집까지 다녀오려면 시간도 오래 걸릴 텐데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운동하셔야죠. 저는 그렇게 제 차에 탄 그녀에게 약을 건네주었고 집으로 바래다 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다다를 때쯤에 제 마음을 고백했죠. 저 사실은 제가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남자친구가 없으시면. 어머나, 이렇게 부족한 저를 좋아해 주시다니 너무 황송하네요. 남자친구 없어요. 그리고 저 사실 그쪽이 저 관심 있어 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정말요? 제가 좀 티가 많이 나는 스타일이죠? 아, 민망하네요, 참. 민망하긴요. 제가 감사하죠.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괜찮아요. 저도 좋게 생각하고 있는걸요. 그녀의 의외의 대답이 저를 너무 기분 좋게 만들었고, 그날 이후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줬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조금 지나서 본격적인 연애를 하기에 이르렀죠. 남들에게 관심을 많이 사고 늘 잘 웃는 그녀가 제 여자친구라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남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괜히 말이 나올 것 같다며 시간이 좀 흐르기 전까지는 절대로 운동클럽 안에서는 티도 내지 말자고 하더군요. 저도 사내 연애를 해본 터라 최대한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행동을 했고 저희의 연애는 감쪽같이 모두를 속이며 척척 진행이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약 2년 정도가 흐른 후 결혼이라는 것을 하기에 이르렀죠.
제 인생에도 드디어 결혼이 찾아왔다는 생각에 정말 하늘을 날듯이 기뻤고, 두 명의 남동생들 역시 그 누구보다 자신의 일처럼 축하해 줬습니다. 그녀와의 연애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워낙에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스타일인 여자였기 때문에 인기가 조금 많아서 여러 모임이나 약속이 좀 많았던 것 빼고는 모든 것이 행복했고 활기찼어요. 이전에 만났던 여자들이 조용조용한 것에 비해 생기 넘치는 여친을 만나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녀와의 결혼을 결심한 데에는 이런 이유들이 컸던 것 같아요. 앞으로 자식들도 낳아서 길러야 하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의 여자가 엄마가 되면 자식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컸거든요. 그렇게 그녀와 결혼을 하고 저희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보금자리에서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나름대로 열심히 사시고 그동안 땅과 작은 건물 등의 투자로 인해서 조금의 부도 축적해 놓으신 상태인지라 신혼집을 얻어주실 때에도 남들 부럽지 않게 역세권 소형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죠. 아내의 집안 형편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아내의 씀씀이가 엄청 아끼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저는 솔직히 이 정도까지 친정이 어려운 줄은 몰랐는데 생각한 것보다 훨씬 사정이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아내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혼수며 가전 가구며 될 수 있는 한 제가 돈을 많이 보탰습니다. 아내의 아버지가 빚이 좀 있으신 상태였고 이전에 사업이 잘못되셔서 크게 힘든 일도 겪은 적이 있으셨다니 당연히 제가 가진 선에서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한 것이었죠. 처음에는 아내가 제게 너무 고마워했습니다. 자기야, 정말 너무 고마워. 내가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많이 해오고 싶어도 잘 못하고 그랬네. 자기가 이해해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괜찮은 신혼집에서 살게 된 것 같아. 내가 살면서 하나하나 바꿔갈게. 아니야, 자기야. 결혼을 하려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해줘야지. 당연히 내가 할 일인데 뭐. 자기가 괜히 그런 것 때문에 기죽고 그러지 마.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고, 먹고 싶은 것도 사 먹고, 응? 이제 우리 앞길에는 꽃길만 있을 거야. 너무 고마워, 자기. 사랑해. 막 결혼을 하고 나서는 아내가 이렇게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고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특히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으면서 아내의 생각이나 행동들이 점점 처음에 그 모습과는 달라지게 됐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아내는 술을 좋아하긴 했어요. 성격이 워낙에 밝고 주변 사람들도 많고 또 술자리에서 재미있게 말도 잘하고 분위기도 타는 스타일이다 보니 사람들과의 술자리가 상당히 많았죠.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는 아이 때문에 제대로 밖에 나갈 수조차 없게 되니 그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더라고요. 제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너무나 당황스러웠답니다. 자기야, 난 얼마나 더 희생해야 되는 건데? 응? 무슨 희생? 자기 요즘 많이 힘들구나. 아기 키우니까 생활이 많이 달라졌지? 너는 이전이랑 똑같이 회사 다니고 운동하고 자기 시간 갖고 하는데 나는 이게 뭐냐고. 맨날 집구석에서 아이랑 처박혀서 말이야. 밖에 나가서 어디 사람들 한번 제대로 만날 수가 있나? 왜 나만 이 집에서 이렇게 희생해야 하는 건데? 어? 말 좀 해봐, 어디. 자기야, 나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있어. 당신이 집에서 아이 보고 가정 지키는 동안 나 역시도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그리고 가끔 우리 어머니가 오셔서 아이도 봐주시고 하잖아. 그때 그럼 나갔다 와. 어차피 당신 가슴 처지는 거 싫다고 모유도 안 먹이는데 뭐. 아내는 아이를 보는 것 자체가 자신의 희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긴 산후 우울증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니 저는 황당했지만 최대한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가끔씩 저희 어머니가 오셔서 아이를 봐주셨기 때문에 그럴 때면 나가서 바람도 쐬고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라고 했죠. 그래야 기분 전환도 된다고 하길래요. 아내는 뭐가 그리 답답했는지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밖으로 돌기 시작했어요. 제게도 몇 번 아이를 맡기고 나간 적이 있긴 하지만 주로 저희 어머니가 낮에 집에 오실 때마다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말 한마디도 없이 말이죠.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무슨 일이든지 나쁘게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나빠질 테니 최대한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고 속으로 몇 번이나 다짐을 했습니다. 활동적이었던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까지 할까 하는 마음에 말이죠. 하지만 아내의 행동은 점점 도를 지나쳐가는 것 같다며 어머니가 제게 말씀을 하실 정도가 됐었어요. 애비야, 저기 말이다. 애미가 요즘 뭐 바쁜 일이 있냐? 왜 그렇게 밖에 나가는지 모르겠다. 아이가 한참 예쁠 나이인데 이렇게 밖으로만 도는 여자도 뭔가 이상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낮부터 시애미한테 애기 맡기고 나가서 술을 먹고 들어오기도 하고. 아무튼 좀 관심 좀 가지고 지켜봐라. 응? 그랬어요? 애엄마가 워낙에 활동적이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가 봐요.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얘기할게요. 걱정이 되신 어머니가 제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내는 그런 걱정을 하는 저와 어머니가 오히려 화가 나고 답답하다며 전혀 행동을 고쳐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아내의 외출은 계속되었죠. 그러는 사이 둘째 아이가 뱃속에 생겼고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일찍 사업을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아마 이 시기가 저희 부부가 가장 많이 싸웠던 시기였을 거예요. 아내는 그렇게 미친 듯이 밖에 나가 놀다가 뱃속에 둘째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성질을 부리던지 제 탓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계획에 없던 일이라고는 하지만 결혼한 부부에게 소중한 생명이 또다시 찾아왔는데 그게 이렇게 화가 날 일인가요? 아내의 행동에 저 역시도 화가 많이 났었고 한창 사업을 시작하느라 이전처럼 집안에 신경을 쓰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4살이라 한창 뛰어다니고 하면서 활동량이 많아질 나이인데 아내는 그런 아이를 생각하지 않고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게 했어요. 그 덕분에 아이가 집안에서 뛰어다니며 놀아서 아래층에 사는 분과 트러블이 있을 정도가 되었답니다. 아내는 그런 아이를 탓하며 시어머니와 제게 불만이 가득했어요. 모든 것이 다 저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도 했고, 가만히 계신 저희 어머니를 탓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애를 좀 더 봐주고 하면 되잖아. 왜 내가 이렇게 집구석에만 처박혀서 있어야 하는 건데? 뭐라고? 당신 엄마야. 당신의 본분이 엄마라고. 본분을 지키면서 가끔 부탁을 해야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어머니 탓을 하는 게 말이 돼? 아니면 갖고 있는 재산을 좀 물려주시던가. 그럼 나도 집에서 도우미 이모 쓰면서 편하게 생활하지. 이게 뭐야? 집안에서 하루 종일 갇혀서 감옥처럼 지내는 게 말이 돼? 아니, 다른 여자들은 다 그렇게 지내는데 왜 당신만 안 된다고 해? 엄마라면, 아이를 낳은 여자라면 아이를 돌봐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지. 됐고, 난 모르겠어. 어머니한테 고정적으로 애기 봐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아줌마 쓸 테니까 돈이나 더 줘. 한창 예민한 임산부이기 때문에 저는 아내와의 싸움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을 하면 더 큰 싸움이 벌어질 것이고 그것이 뱃속의 아이와 지켜보고 있는 큰아이에게 절대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 아내의 행동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은 후에는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한 행동들을 많이 했고, 그로 인해 저희 어머니와의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게 됐었어요. 저는 저대로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지라 기반을 닦으려고 바빠서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그러는 사이 어머니와 아내의 골이 점점 더 깊어졌더군요. 몇 년이 흐른 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제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에미가 우리 집안의 재산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아니, 글쎄 대뜸 땅을 미리 내놓으라고 하면서 자기가 뭘 해보겠다고 하는 거야. 자기 힘들 때 도와준 것도 없으니까 이제라도 좀 도와줘야 한다면서, 장남이면 장남 대접을 해줘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나한테 막 쌍심지를 켜고 말하는데 내가 무서워서 원. 어머니,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제게 말씀을 하시죠. 왜 진작에 말씀을 안 하셨어요? 괜히 너 걱정할까봐 그랬지. 자꾸만 애미가 밖으로 나가고 나한테 화내고 재산 달라고 해도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애미의 심정이야. 너도 자식 키워봐서 알잖니?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엄마한테도 제가 잘 얘기할게요. 걱정 마세요. 제가 사업에 몰두해 있는 몇 년간 아내는 계속해서 저희 어머니에게 재산에 관한 말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참다 참다 어머니가 제게 말씀을 하실 정도이니 얼마나 심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아내는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더니 이제는 그 변화가 너무 커져서 제가 어색할 정도로 변해 있었어요. 주말에는 제게 아이를 맡기고 나갔고 평일에는 어머니께 아이를 맡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이가 아파도 미리 잡은 약속을 절대로 변경하는 일은 없었고,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울고 보채도 자신이 놀 것은 다 놀고 밤이 늦은 시각이 되어서야 술에 취해 들어왔었죠. 그렇게 집에 들어와서는 아이 얼굴 한번 보지 않고 혼자 방에 들어가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는 정말 이런 사람이 엄마가 맞나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다시 일을 해서 돈을 벌라고 하거나 시부모님께 정성을 다하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어머니의 생신상을 결혼 후에 딱 한 번 차려드린 것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 다른 부분을 인정하고 조금씩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자고 다독이기만 했죠. 하지만 제가 그럴수록 아내의 행동은 점점 더 망나니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나이가 12살이 되었을 쯤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아내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말이죠. 그동안은 사업을 안정시키느라 너무나 정신없이 바빴기에 신경을 못 썼던 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하더군요. 결혼 후 단 한 번도 보지 않던 아내의 핸드폰이 궁금해졌고, 제가 사준 아내의 자동차도 궁금해졌습니다. 자동차 블랙박스도 살펴보고, 내비게이션도 살펴보고, 아내의 핸드폰도 살펴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의 자동차 안에서 고급 명품 백화점 영수증이 나왔고, 즐겨 찾는 곳으로 등록되어 있는 한 사무실의 주소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핸드폰은 잠금 장치가 철저히 되어 있어서 열어보지도 못했지만요. 그냥 지금은 아내의 사소한 것도 다 알고 싶은 마음에 저는 내비게이션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로 향했습니다. 고정적으로 계속해서 다녀온 주소라면 분명히 아내와 어떤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중심지에 위치한 그곳에 도착하자 아주 친절하게 맞이해주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 여자 한 명과 커피를 마시고 있다가 저를 보게 된 것이죠.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어떻게 오셨는지요? 저 그게 죄송한데 혹시 이곳이 뭐 하는 곳이죠?
제가 지인한테 소개를 받고 왔는데. 네? 아, 그러세요? 이곳은 영업 본사 사무실이고요. 그 신개념 방문 판매 미용기기 납품하는 곳이에요. 혹시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으세요? 제가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잠시만 앉아 보실래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명함하고 설명서 주시면 제가 참고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실례 많았습니다. 키가 크고 벨트부터 구두, 넥타이, 셔츠까지 온통 명품으로 휘감은 남성이 제가 혹시나 손님인 줄 알고 열심히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머릿속에 계속해서 그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뭐가 딱히 아내와의 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그냥 사람의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내의 잦은 외출과 늦은 귀가 거기에 주말까지 밖으로 도는 모습이 자꾸만 그 남자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의 그런 무서운 생각은 얼마 가지 않아 사실로 드러나게 됐었습니다. 주말에 외출을 하는 아내를 뒤따라가 보니 그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서 그 남자와 함께 한 차를 타고 외곽 지역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거든요.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던지 그동안 아내가 집에 있는 것을 화내고 불만을 가졌던 것이 다 이것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둘이 모텔에 들어가 몇 시간을 나오지 않는 동안 저는 모텔 입구 바깥쪽에 있는 곳에 차를 대놓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어요. 이대로 다 같이 인생을 끝낼까라는 생각도 했고, 왜 저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늘에 대고 원망도 했습니다. 잠시 후 그곳에서 나온 그 두 년놈들의 사진을 찍어 저는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여기저기 찾아보니 이혼을 할 때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니 그때까지는 제가 아는 척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몇 가지의 증거를 더 찾다가 그만 술을 마시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고 어머니는 그 즉시 아내를 집에서 끌고 나가 머리채를 잡으시고 뺨을 때리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만하라고 말씀을 해도 참지 못하시고 분노를 폭발하셨죠. 그동안 저 모르게 돈까지 주셨던 모양이에요. 하도 재산 타령을 하고 시댁에 불만을 갖고 있으니 그렇게라도 해서 아들 가족을 지키고 싶어서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 가족은 장렬하게 찢어지게 됐었습니다.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들에게는 그저 엄마가 나쁜 짓을 했다는 말은 하지 못했어요. 그저 상황이 그렇다는 말로 아이들을 이해시켰죠. 재산 분할부터 시작해서 양육권까지 뭐 하나 쉬운 것이 없더군요. 더욱이 아내가 그놈과 붙어서 변호사를 대동해 얼마나 물어뜯고 늘어지는지 도무지 사람이 할 짓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 더러운 일을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은 심정이에요. 저는 그렇게 혼자가 되었고 아이들은 부모님이 맡아주셨어요.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면서 아이들을 키울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어머니는 아이들 엄마보다 훨씬 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교육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체험과 인성까지 뭐 하나 관심 갖지 않으신 부분이 없었죠. 덕분에 아이들은 엄마의 빈자리를 많이 느끼지 않고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그렇게 8년쯤 시간이 흘렀고 어머니는 그동안 큰 병을 얻으셨습니다. 병을 얻으신 후 수술도 몇 번 해봤지만 결국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마셨어요. 어머니의 장례식 날 이 모든 것이 저 때문인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어머니의 장례식장으로 배송된 하나의 근조 화환에 삼가 고인이 되어 기쁩니다 라는 조롱 섞인 문구가 적혀 있던 것입니다. 저는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몰랐는데 큰아들이 먼저 발견하고 제게 말을 했어요. 아빠, 잠시만요. 좀 이상한 화환이 하나 왔어요. 저기,
응? 뭔데 그래? 아빠 지금 손님들 오셔서 좀 바쁜데. 아니요,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건 도저히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서. 보낸 일을 살펴보니 다름 아닌 전 아내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이름은 제 옆에 있던 아들도 똑똑히 보게 됐었습니다. 순간 저는 그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동안 저랑 살면서 집에 관심도 없이 자신의 재미만 찾아 돌아다녔고 자식들한테는 관심도 없던 아내가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모욕까지 하다니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근조 화환을 본 아버지는 그 충격에 놀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마셨죠. 저는 당장에 그 문구가 적혀 있는 리본을 떼어내서 쓰레기통에 집어던져 버렸는데 아들 녀석도 충격이 컸던지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던 리본을 빼서 가위로 갈기갈기 찢어버리더군요. 장례식장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길만은 제대로 꼭 지켜드리고 싶어서 참고 또 참았어요. 지금 폭발해버리면 어머니 발인까지 버티기 힘들 것 같아서요. 그리고 어머니의 발인이 다 끝나는 날, 저는 장례식이 정리되자마자 바로 전처의 남편 된 그놈이 운영하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정말 꼴이 우스운 것이 그날 갑작스럽게 방문한 사무실 안에서 그놈은 또 다른 여자랑 아주 다정하게 밀착되어 스킨십을 하고 있더군요. 벌건 대낮에 그것도 사무실에서 말이죠. 정말 그지 같은 것들은 평생 그 벌은 못 고치나 봅니다. 제가 이혼하던 과정에서 알게 된 수많은 진실들을 잊어보려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 순간 또렷하게 다시 하나하나 기억이 나더군요. 아내의 신용카드 내역에 명품관에서 샀던 남성 신발, 벨트, 셔츠, 넥타이, 그리고 울며 불며 매달렸던 그놈의 와이프.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와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 그저 눈물만 삼키던 제 자식들. 한순간에 다시 파나로마처럼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문도 안 잠그고 별짓 다 하네. 이 짐승 같은 놈이. 뭐? 뭐가 어째? 갑자기 찾아와서는 이게 미쳤나? 당신 고발한다? 침입죄로? 얼른 당장 나가, 당장! 네 마누라 어딨냐? 감히 니네가 나를 이렇게 조롱해? 도대체 뭐가 문제야? 가만히 있는 사람 왜 건드리냐고! 저의 등장에 몹시 놀란 여자는 그 자리를 피하려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으라는 식으로 더 크게 얘기했어요. 영업하는 놈들은 너처럼 다 이러냐? 너 유부남으로 내 마누라랑 바람나서 이혼시키고 같이 살더니 이제는 또 다른 여자랑 놀아나고 있냐고! 도대체 몇 명이냐? 네가 영업하면서 갖고 노는 여자들이. 내가 듣기로도 상당하던데 이 여자도 너한테 명품 사줬냐? 아님 물건을 팔아줬나? 이런 식으로 꼬시는 거지?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내 전처가 네가 이딴 짓 하고 다니는 거 아는지 모르겠다. 제 이야기를 들은 여자가 흠칫 놀라며 말했습니다. 오빠, 뭐야? 결혼했었어? 안 했다며? 지금 혼자라며? 뭐야, 지금 이 얘기는? 당신 누구세요? 네? 이 남자랑 바람나서 예전에 이혼한 여자 남편이에요. 이 남자, 그냥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말을 뭘 믿으세요? 아마 지금 그쪽 말고도 여러 명 걸쳐 있을 겁니다. 남들 다 아는 이 사무실에서 이렇게까지 행동할 정도면 보통가는 아닌가 봅니다. 아니면 제 전처가 어디 멀리 나가 있거나. 오빠, 진짜야? 진짜냐고? 사별해서 지금 혼자라며. 사촌 여동생이랑 같이 산다며. 저는 그렇게 그 사무실을 박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제 큰아들이요. 제가 이성을 잃고 이곳을 오는 동안 택시를 잡아 저를 따라왔더군요.
자신의 엄마가 이런 사람인 줄은 상상도 못하고 그저 여러 상황 때문에 따로 사는 것인 줄로만 알았던 아들은 몹시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즉시 자신이 가끔 연락하고 지낸 엄마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엄마, 아니, 엄마라고 부르기도 싫다. 당신 같은 더러운 사람한테서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지금 괴로워. 엄마 나한테 돈 있냐고 물어봤지? 아빠한테 혹시 돈 받은 통장 같은 거 없냐고? 혹시 할머니가 내 앞으로 남겨놓으신 유산이 있냐고? 엄마, 겨우 이런 쓰레기 같은 놈한테 돈 주려고 물어본 거야? 어? 도대체 당신이라는 사람은? 흥분해서 눈물을 쏟아내는 아들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아들아, 얼른 가자. 그만해. 응? 얼른 가자. 저런 새끼들은 인간도 아니에요. 저런 더러운 놈들이 우리 할머니한테 저런 문구를 써서 보내다니. 아빠, 저 정말 용서할 수가 없어요. 흥분한 아들은 사무실 안의 집기들을 마구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미 건장하게 성장한 아들의 힘을 말리기에는 저 역시도 역부족이었죠. 이곳에서 다른 여자와 몸을 비비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전처 역시 흥분해서 이 사무실로 달려오고 있다고 하더군요. 잠시 후 전처가 모습을 드러냈고 저는 그녀의 뺨을 아주 시원하게 한 대 갈겨주며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났을까 전처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저기 나야. 시간 되면 잠깐 만나고 싶은데 괜찮아? 뭐? 만나? 왜? 나를 또 뭘로 조롱하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 돌아가신 건 정말 안 됐어. 그땐 내가 어머니한테 좀 서운한 게 있어서. 저기 좀 만나자.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응? 무슨 얘기를 해? 난 너랑 할 얘기 없는데. 우리 애들한테 나에 대해서 좀 설명할 기회를 줘. 그리고 나 이제 혼자야. 그놈이랑 안 살고 나왔다고. 그 더러운 놈이랑 한순간도 있기 싫어. 그때는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제정신이 아니었어, 여보. 여보. 그 더러운 입에서 어디 여보라는 소리가 나와? 그 더러운 놈이랑 엮어서 어머니한테 재산 물려달라고 한 네가 더 더럽다. 내 자식들 이름도 앞으로 함부로 부르지 마. 알았어?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당신에 대해서 다 알게 됐으니까 지네들이 알아서 현명한 판단을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아니, 나한테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줘. 응? 나 알잖아. 나 당신한테 좋은 에너지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잖아. 그러니까 나 다시 한 번만 믿고 만나주면 안 될까? 애들한테도 오해 좀 풀어줄 기회도 주고. 오해? 오해라고 했냐 지금? 애들이 그나마 당신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조금만 알게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해라. 여태까지 산 것처럼 그렇게 더럽게 살아가. 다시는 그 더러운 입에서 나한테 기회를 달라는 말은 하지 말고. 다 큰 자식이 이제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자신을 경멸하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는지 전처는 몇 번이나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성인이 된 자식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돌려놓겠어요. 없던 일도 아니고 말이죠. 이제는 자식들도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전처와 전처 남편의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꼴이 되었네요. 그 더럽고 추악한 꼴을 스스로가 알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네요. 하지만 이렇게 이곳에 털어놓으며 이제는 조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합니다.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도 얻은 지금 부족한 것 없이 잘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자식들과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